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35번째 시간이자 이 음양론의 활용 요 큰 카테고리만 끝내면 음양학설 파트가 드디어 끝나거든요. 사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뭐랄까 원론적이고 약간 너무 이론적인 측면이 있죠. 철학적인 측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학문이든 뭐든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음양오행 그 다음에 배울 오행학설까지 음양오행을 조금 뭐랄까 자신이 조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자신만의 어떤 진료관을 확립하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약 이름이나 본초 이름, 경혈자리 이런 거 외우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앞서 나가는 듯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 결국은 앞서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열심히 이 기초적인 쪽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랑 장상학설 쪽이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요새 또 제가 업데이트 텀이 조금 느려진 이유가 뭐 이거 영상을 올릴 시간도 없지만 지금 제가 한의학 총각 말고 따로 이과생들을 위한 커리를 올리고 있죠. 되게 약간 이것도 원론적인 측면을 올리고 있는데 이과 쪽을 네, 그 중에 지금 올리다 보니까 정리해야 되는 파트가 측정 수준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레벨 오브 메저먼트 이거 그 뭐냐 척도 있잖아요. 척도 뭐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지금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지금 한약 총각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막 격가지로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평균부터 시작해서 산술기하 조합 평균, 뭐 최빈값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중앙값인데 중앙값을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금 시간을 조금 요쪽에 많이 할당하다 보니까 텀이 좀 느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했습니다. 요거 올리면은 이 한의학 총강 보시는 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뭔가 상당히 데이터 분석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음양론의 활용을 들어갈 건데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거를 음양론을 인체의 조직 구조를 설명하는 데 쓸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보시면 쭉 보면은 생리적인 조화 상태를 설명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병리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조직 구조 설명 중에서도 공간 좌표에 따른 음양 분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도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인체의 조직 구조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왜 음양론을 활용할 수 있느냐를 봐야겠지. 그거에 대해서 나온 문장입니다. 보시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뭐 형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야. 우리는 형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형체라는 게 사실상 근본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거거든. 기라는 게 뭐랄까 기의 강력한 중심 회귀적 변화 양상이란 말이야. 그냥 늘 말하는 거죠.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흐름도 있을 거고 여기서 각자 갈 길을 가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긴 시간 동안 뭔가 음과 양이 계속 상호 소장하면서 어떤 특정 영역 안에서 이게 유지가 되는 존재도 있을 거 아니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거를 형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사람은 이 형체라는 게 보통 한 70년, 80년 정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영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지. 다른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죠? 즉, 기의 강력한 중심 회귀적 변화 양상이라는 형체를 갖고 태어나니까 이 형체가 곧 이거예요. 음양이 계속 소장하는 거, 주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체도 사실상 음양에서 음양으로 바라본 변화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떠날 수 없다. 음양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즉 인체의 모든 조직이나 이런 구조를 설명할 때도 음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거 조직이나 이런 거를 음량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공간 좌표에 따른 음량 분류를 할 건데, 일단은 체간 내 대략적인 조직들을 음량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핵심 포인트 경락 노선도 음량으로 분류할 거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것까지는 정리를 했잖아요. 그 8개 시간에도 그렇고 해서 외부는 양이야. 그리고 내부는 음이라고 규정을 했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인체에도 외부가 있을 테고 내부가 있을 거니까 단순히 그 외부만 결정이 되면 그건 양, 내부가 결정이 되면 그건 음이라고 규정을 하면 되는데, 과연 인체의 외부, 내부, 내외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간단히 보면은 그냥 제일 뭐랄까, 오체로 보면은 간단히 보면 그거죠. 제일 겉에 뭐가 있어요? 피.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흘러? 맥.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계속 요 중간중간마다 살이 있지. 살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육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근. 그 다음에 제일 밑을 형성하는 게 뭡니까? 펜이 안 먹네. 제일 밑을 형성하는 게 뭐죠? 뼈다구. 그죠? 그래서 여기 근육, 뭐 지방, 피 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체적으로 보면은 요게 피가 뭐야? 가장 양적이지. 그리고 골이 뭐? 가장 음적이죠.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되게 놀라곤 하는데, 보세요. 피가 뭡니까? 피가 오장 중에 뭐에 속하죠? 폐에 속하죠. 그럼 여기 흐르던 맥은 심에 속하잖아. 그죠? 뭐 살은 모든 곳에 있고, 근은 뭐에 속해요? 간에 속하죠? 골은 뭐에 속합니까? 신에 속하죠. 느낌 오십니까? 오장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위에서 장부에서 다뤘죠? 폐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심이 있잖아. 그 다음 이렇게 횡격막을 해서 간이 있고 맨 아래 신이 있잖아. 조금 소름 돋습니까? 절묘하게 이 뭐랄까 내외 심도하고 겹치죠. 오장육부의 배치 순서하고. 이게 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요거 장상학설 쪽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어쨌든 이 오체적으로 요거 내외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아시겠죠? 피맥, 육, 근골 이런 식으로 외에서 내라고 판단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판단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보자. 등을 양이라고 보고, 그리고 복부를 음이라고 본 거야. 이거는 또 왜 그러냐? 단순히 앞뒤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인체가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은 자연적인 상태, 에너지 힘을 완전 뺐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가정을 하셔야 돼. 뭡니까? 태아가 모체 속에 10달 동안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보통 그때 취하는 자세가 인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완된 자연스러운 자세라고 볼 수 있거든. 우리가 피곤해서 잠잘 때도 좀 이렇게 웅크려서 자잖아요. 등 구부정하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자잖아. 태아 자세처럼. 이 자세를 가장 이완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라고 이렇게 전제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힘을 줘야만이 척추도 꼿꼿이 펴지고, 그냥 일상적으로 뭐 공부를 하든 컴퓨터를 하든 걸어다니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역으로 더 힘을 줘서 뭐 요가 자세를 취해야 척추가 이렇게 펴지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상대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라고 전제를 하면,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려 있잖아. 말려 있으면 여기 뭐예요? 가슴하고 배는 안쪽에 있고, 척추 라인은 뭐 바깥쪽에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걸 자연스러운 자세라고 볼 때 허리와 등은 다 뭐야? 외부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
역으로 가슴 배 쪽은 뭡니까? 내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에 속하는 거지.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애매할 때는 모든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전제하고 거기에서 음량을 배속하면 거의 얼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자세랑 정반대되는 자세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가 자세처럼 뒤로 이렇게 제끼는 건데, 이렇게 등이 이렇게 제껴진 상태 있잖아. 여기가 배고 여기가 척추 이렇게 휘어진 상태. 이거 병명을 뭐라고 하면 각궁반장이라고 합니다. 각궁반장. 뭐 활이 좀 거꾸로 휘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엑소시스트에 나오잖아요. 엑소시스트의 그 가장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그 유명한 장면, 계단에서 내려오는 씬, 그 빙이 된 여자애가 그때 이렇게 내려오잖아. 거꾸로 해서 엄청 호러죠. 이게 각궁반장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요 태아의 자세랑 가장 역하는, 인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자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괴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요 자세를. 엑소시스트 요 자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허리와 등 그리고 가슴과 배를 뭐 양과 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장은 내부에 속함으로 육부는 외부에 속함으로 양에 속하게 되나. 이건 뭐냐면 일단은 구조적으로 먼저 볼게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오장이나 육부나 다 거기 옆에 붙어서 존재하는 건데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약간 생리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보시면은 이게 사실 우리 몸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히 밀폐된 원통형이 아니죠. 약간 정말 뭐랄까 추상화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원통형이긴 한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죠? 뭐 입을 통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나가고 또 방광 쪽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 밖도 여기도 외부지만 요 안에도 사실상 외부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이 외부랑 접하는 오장 육부 중에 이 외부랑 접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 육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부는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밖에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보면. 이해 가시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뭐랄까 음량을 배분을 합니다. 근데 요 측면을 떠나면 공간 좌표적으로는 크게 사실상 오장육부 간에 두드러진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 뭐 간 옆에 담도 붙어 있고 비 옆에 위도 붙어 있고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장상학설에서 상세히 서술될 예정이고, 밑에서도 조금 한번 간단히 다루긴 다룰 건데, 장과 부 각각의 공통적인 생리적 기능이 있어요. 뭐 장은 전기를 저장하기만 하고 배출은 잘 안 시키고, 부는 여기에요. 뭔가를 배출시키기만 하고 저장을 잘 안 시키는 애들이지. 이런 어떤 생리적 변화 방향성을 기준으로 장부 음량 배속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제가 볼 땐 더 합리적이고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사실상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체관 조직들을 음량으로 분류했으니 이제는 경락을 분류할 겁니다. 경락은 12개가 있죠.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12경락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그 노선이 인체 음분과 양분 중 음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쉬워요. 음적 영역과 양적 영역 중 주로 어느 영역에 위치하는 것에 따라서 뭐 음분에 많이 위치하면 음경이라고 보면 되고, 양경에 많이 위치하면 양분에 많이 위치하면 양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쉽죠? 근데 경락이 2개가 아니거든. 우리가 12개로 좀 세분화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뒤 그리고 외뇌 요거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삼양경과 삼음경으로 나누는 거예요.
양경을 3양경, 음경을 3음경으로 나누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전면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가슴하고 복부 쪽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쓰기 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게요. 음양 표시를. 전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음이지. 후면은 척추 쪽이니까 양이라고 했잖아. 외면. 외면하고 상통하니까. 그리고 전면은 내면하고 상통. 요거를 겹쳐서 적용을 해서 3문 3양으로 세분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손의 운동 양상도 보세요.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 손이 존재하는 이유, 뭔가를 쥐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바닥 쪽을 지향하며 굴곡대는 것, 뭔가를 쥐는 움직임이 더 강력하고 자연스럽죠. 손등 쪽으로 이렇게 신전하는 것, 손등 쪽으로 펴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힘이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힘을 뺐을 땐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면 주먹이 젖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요 어떤 자세를 기반으로 요거를 태아 형태로 보는 거지. 그러면 손바닥 쪽이 뭐가 돼요? 손바닥 쪽이, 손바닥 인근은 안쪽 영역이 되는 거지. 마치 가슴과 배처럼. 그래서 손바닥 쪽은 음이라고 보는 거고, 손등 쪽은 뭐예요? 손바닥을 감싸는 외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마치 척추처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양이 배속시키는 거야. 일단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손바닥 쪽은 손등 쪽은 양이 배속시킨다. 아시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 또. 손가락들이 배열된 위치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뭔가 손목을 틀지 않았을 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가슴과 배 쪽을 가리키거든. 앞쪽.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상태로 뭔가를 잡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엄지손가락 쪽은 음을 지향하기 때문에 음 쪽으로 보는 거야. 역으로 새끼손가락은 등 쪽으로 향하고 있죠. 허리와 등.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양이라고 보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손바닥 쪽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음이고, 손등 쪽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양이야.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은 가슴과 배 쪽을 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이고, 새끼손가락은 척추 쪽을 향하기 때문에 양인 거지. 그래서 이 기준을 재차 적용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엄지손가락 인근 영역은 뭡니까? 당연히 요거죠. 일단 음이 들어가. 근데 보세요. 손바닥 쪽은 뭐예요? 아까 손바닥 쪽은 음이라고 했지. 요거를 나눠서 할게요. 그래서 손바닥은 무조건 음이야. 이게 그냥 개괄적인 분류야. 일단 손바닥은 다 음이고, 손등 쪽은 뭡니까? 손등 쪽은 다 양이야. 색깔이 너무 진하네. 이해하세요? 손등 쪽은 다 양인데 여기서 뭐가 나뉘어요? 손바닥 쪽에 있으면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느냐? 그러면 손바닥이면서 엄지손가락이니까 음중지음이 되는 거야. 손바닥 쪽이면서 새끼손가락 쪽에 있으면 뭐예요? 음이긴 음인데 약간 양적인 애인 거지. 새끼손가락이 양을 지향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둘을 나누면 둘 다 음이야. 왜냐하면 손바닥 쪽이긴 하니까. 근데 엄지손가락처럼 아예 음을 지향하는 애가 추가가 되면 얘는 3음이 되는 거지. 가장 음이 강력한 상태. 아시겠죠? 손바닥 쪽이긴 손바닥 쪽인데 새끼손가락처럼 약간 양을 지향하는 애가 곁들여 버리면 얘는 약간 약한 음, 이음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손등이긴 한데 엄지손가락을 지향하면 약간 약하겠죠. 양중지음이니까. 그래서 이양이 되는 거야. 손등 쪽인데 새끼손가락을 지향하면 양중이 양인 거지. 그래서 삼양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 손바닥 쪽은 태음경이에요, 태음경. 네, 다시 찍습니다. 아니, 이게 어제 제가 곰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유료 버전을.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찍다 보니까 업데이트 후에 자동 로그인이 안 된 거예요. 해제가 돼서 제가 구매한 상품권이 등록이 안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다시 등록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아시겠죠? 중요한 데서 흐름이 끊겨버렸는데 그래서 요 양 중의 음은 이양이잖아. 이양. 양 중의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양인 양명. 저번 시간에 했던 삼음 설명을 보세요. 그리고 요건 뭡니까? 음 중의 양. 두 번째 음이니까 소음. 얘는 뭐 양 중의 양이니까 가장 큰 양, 태양. 그래서 각각 수태음, 배경, 수양명, 대장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엄지 쪽이고 요렇게 있다고 치죠, 손이. 그럼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겠죠? 그럼 선생님 그럼 여기가 음이라고 보고 여기가 양이라고 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은 손바닥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손바닥이라고 할 때 이쪽이 가장 음이 센 건 알겠어. 그래서 이게 3음인 건 알겠어. 근데 뭐 이렇게 갈수록 약해져야 되니까 여기가 2음 아니고 2음이고 여기가 1음 아니냐. 근데 왜 여기가 3음이고 여기가 2음이고 여기가 3양이고 여기가 1양이 아니고 2양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질문 생각하셨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3, 2, 1이 아니고 3, 2, 1이 되냐? 여기 가운데가 1이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운데 손가락 인근 영역은 이런 마땅히 이 순서대로 보면 이음, 이양의 영역이어야 되거든. 순차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중심이라는 위치적 특성상 사방의 음량에 가장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거든요. 교류하다 보면 결국 이 본연의 편향성이 최소화되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운데 있는 토가 자신만의 어떤 성향이 가장 적거든요. 목화 금수에 비해서.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건 원래는 이음, 이양이어야 되는데 계속 주위에 있는 다른 음량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편향성이 최소화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는 각각 1림, 1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손바닥 쪽은 1림이기 때문에 수거름, 심포경. 손등 쪽은 1양이기 때문에 수소양, 삼초경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침구 동인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제일 잘 보이는 거 요거 엄지손가락 쪽이죠. 이건 나중에 실제 손을 갖고 할 겁니다. 여기 뭐가 시작됩니까? 수태음, 폐경. 요렇게 가죠 지금. 그리고 여기 검지 쪽 수양명, 대장경이 시작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요거 태음이잖아. 요건 뭐 양명이야. 삼음, 이양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정렬 볼 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손톱, 발톱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눌러가다 보면 여기 움푹 들어간 데가 있거든. 뭔가 손톱 뿌리 바로 바깥쪽 이런 데가 정렬입니다. 그래서 소상 성냥도 다 여기 위치한 거예요. 엉뚱한 데 찌르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새끼손가락 쪽을 볼까요? 요건 뭡니까? 요거 가장 양적이잖아. 손등 쪽이면서도 뭐 새끼손가락 쪽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태양이지. 삼양.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 여기는 소택혈인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새끼손가락 안쪽. 요거는 새끼손가락이면서 배 쪽이 있거든. 그럼 이음이야, 이음. 그럼 뭡니까? 수소음, 심경. 그래서 여기는 소충. 이건 또 손등 쪽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 수소음, 심경은 요 새끼손가락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가? 바닥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음인 거야.
얘는 뭐예요? 사지에서 시작하는 거. 가운데 있으면서 손등 쪽으로 가잖아. 양이 제일 적은 거 뭐예요? 서양. 그래서 수, 소양, 삼초경. 그 중에서 얘는 관충.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거 가운데 손가락, 요 끝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 쪽입니다. 그래서 요 손바닥 쪽으로 가는 거. 손바닥 쪽이니까 뭐예요? 음인데, 가운데 있으니까 가장 적은 음, 걸음이지. 수걸음, 심포경. 그래서 요렇게 갑니다.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굳이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실물 손을 갖고 한 번 더 할게요. 2지, 3지, 4지, 5지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각각 이쪽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고 각각 손톱 쪽에서도 1지 쪽, 5지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1지의 가장 바깥쪽이 소상열. 이거는 3음입니다. 3음, 태음. 그 다음에 2지의 엄지쪽, 상량입니다. 그리고 3지의 엄지쪽, 중충입니다. 그리고 4지의 오지쪽, 새끼손가락 쪽, 관충입니다. 5지의 엄지손가락 쪽, 소충이에요. 그리고 5지의 새끼손가락 쪽, 가장 양적인 거, 소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3음이고 얘는 당연히 뭐야? 3양이야.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야? 2음이지. 얘는 뭐야? 2양이고. 그죠? 얘는 뭡니까? 1음인 거지. 얘는 1양이지. 그래서 태음, 양명, 고름, 소양, 소음, 태양.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다 손톱을 기준으로 여기 소상, 상양, 중충, 관충, 소충, 소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손바닥 위주로 가고 얘는 손바닥 위주로 가고 얘는 손등 위주로 달려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 세 개 보시면 손바닥 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얘는 손등 쪽으로 가는 거지. 얘랑 얘는 손등 쪽으로 가는 거지. 좀 이해 가시죠? 이거는 나중에 실제 손으로 더 자세히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낼 건데 이거 속명도 한번 볼게요. 1, 2, 3, 4, 5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뭐랄까 분류가 명쾌하고, 근데 속명도 한번 알아보죠. 흔히 일지는 뭐라고 합니까? 엄지, 무지. 이 무지할 때 무가 뭐냐면 손가락에 엄마가 들어갔어. 엄마 손가락. 그 다음에 가장 크니까 대지라고 볼 수도 있지. 이지는 뭡니까? 검지이면서 식지. 삼지는 뭐예요? 중지이면서 가장 긴 손가락이니까 장지. 사지가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지이면서, 사지가 약지예요. 오지가 약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지는 가장 작으니까 소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중간에 살짝 이 곰캠 때문에 끊겨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뭐랄까 완전히 체득화해서 여기는 태음이고 여기는 고름이겠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요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줄줄줄 암기하실 정도가 돼야 돼. 이거는 암기했다고도 계속 까먹고 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약간의 곰캠 에피소드가 있었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음량론의 활용 중에서도 생리적 변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 오장육부의 어떤 기능적인 방향성 변화가 있거든. 변화의 방향성이. 그걸 기반으로 음량을 분류할 건데 그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은 끝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